교수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방금 소개받은 마음을 움직이는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 아바타로 인사를 한번 드렸었는데 오늘 강의는 제 아바타가 아닌 저의 본래 모습, 본 캐릭터를 가지고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준비한 주제는 비대면 연결 기술에서 비대면 콘텐츠로의 시대, 과연 HRD가 비대면하고 어떻게 대면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작업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회의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교육도 하고 비대면 시대를 정말 푹 빠져가지고 한 1년 넘게 지내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얘기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팬데믹이 지나가면 과연 우리는 모두 대면으로 돌아갈까? 이 질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의문형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느낌표로 보이세요? 저는 약간 느낌표로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확신에 찬 마음이 들리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정말 궁금증이 묻어나기도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과연 우리는 대면으로 돌아가서 2019년에 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우리의 업무, 교육, 일상생활을 대면으로 다 풀어나갈지, 아니면 코로나를 통해서 배웠던 비대면 기술, 비대면 콘텐츠가 우리의 일상과 배움을 더 많이 바꿀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쭉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었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인류는 늘 그 바이러스와 싸웠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마 뭐 종두법, 제너의 종두법 이런 거 배웠던 적 기억날 것 같은데요. 그때 보면 최초로 인류가 큰 바이러스와 싸웠던 하나의 이슈가 그때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했더니 그때 소의 고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막 연구를 해가지고 백신을 빨리 개발했죠.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뭐 완벽한 치료제, 백신이 나왔다 안 나왔다 왈가왈부가 있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약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인간의 3대 욕망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갖고 어떤 욕망을 가지고서 하루를 1년을 살아가시는 것 같으신지 한번 스스로 물어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 사실 마음이란 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뇌에 있긴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 뇌에 담겨진 욕망은 전두엽부터 후두엽까지 이 복잡한 뇌가 인간을 움직이는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는데요. 이 마음은 크게 세 가지의 욕망으로 꽉 차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일단 혼자 노는 거를 좋아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상호작용을 바라는 마음도 인간은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노는 대상, 상호작용하는 대상, 그 대상이 또 X축에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내가 아닌 친구, 동료. 또 하나의 존재는 뭐냐면 세상 그 자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예, 좋아하시죠 어느 정도. 그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소통에 대한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하고 상호작용하는 걸 좋아해. 세상하고 상호작용한다. 이게 도대체 뭘까? 바로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못했던 거. 수많은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 키워드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여행 대신에 뭐 할까? 여행 대신에 하고자 하는 것들을 2020년에 전 지구인들이 엄청 많이 검색을 하고 블로깅을 하고 트위팅을 했습니다. 자, 바로 그 부분이 여행으로 대변되는 인간의 탐험과 관련된 욕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탐험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세상하고 혼자 노는 사람. 세상하고 혼자 논다는 게 좀 낯선 표현일 수 있는데 세상을 통해서 나만의 무언가를 막 이루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세 번째 마음, 욕망인 성취에 대한 감정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세상을 통해서 뭔가 탐험을 하고 세상을 쭉 살아가면서 내가 원했던 것들을 많이 이뤄내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인간이 갖고 있는 99%에 관련된 감정이고요. 나머지 이렇게 4개의 디멘전이 있으니까 아마 비어있는 축이 약간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도대체 저기는 뭔데 슬쩍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냐 이럴 수도 있는데 거기는 누군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이어서 사실 인구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적은 비중이 차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크게 소통, 탐험, 성취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욕망인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서 소통하지도 못하고 세계를 탐험하지도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이뤄내지도 못했습니다. 자, 인간의 3대 욕망이 바이러스한테 약간 뒤로 막 밀렸죠. 그럼 인간이 가만히 있느냐?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수십만 년 동안 다른 종, 그다음에 환경하고 싸워나가면서 우리의 욕망을 더 넓게, 깊게 펼쳐나가온 종,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사피엔스는 여기서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살아가는 방식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예 없던 것은 아니지만 2020년에 정말 많은 이들, 초등학생부터 나이가 지긋하신 어른까지 줌을 알고 웹엑스를 하는 시대로 넘어간 거죠. 비대면의 시대를 몸으로 다 1년 동안 충분히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은 비대면을 경험을 했지만 원래대로 돌아갈지 아니면 현재처럼 많은 걸 쓰고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전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Early Adopter. 예, 이건 많이 쓰는 말이죠. 방송에서 뭔가 새로운 거 등장했을 때 Early Adopter가 누구더라, 누가 뭐 썼다 하더라 이런 거 막 블로그에 남겨지기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Early Adopter 앞뒤로 해가지고 5단계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게 제일 먼저 나오면 사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우리는 이노베이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한 3%가 될까 말까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들은 근데 자기가 쓴 것에 대해서 남한테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신기한 거면 쓰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집단이 이제 중요한데 이들이 바로 우리한테 익숙한 얼리 아답터입니다. 새로운 게 나오면 이들은 막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고 열심히 써봅니다. 그 다음에 쓴 것들을 주변 사람한테 막 떠들어대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게 부족합니다. 이게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고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주변한테 막 퍼뜨리는데 비대면은 사실 2019년까지는 이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리 아답터. 줌이나 웹엑스 또는 팀즈 같은 것들이 여러분 2020년에 갑자기 빵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그 전부터 존재했었죠. 그런데 그 전에는 주로 얼리 아답터들이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보면 얼리 아답터가 있고요. 곡선이 쭉 넘어가는데 계곡처럼 하얀색으로 빈틈이 크게 벌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캐즘이라고 부릅니다. 큰 틈. 캐즘을 넘어가면 큰 집단, 다수 소비자가 등장을 합니다. 다수 소비자가 합치게 되면 68%, 시장의 3분의 2가 조금 넘는 수치죠. 이 집단도 크게 둘로 쪼개집니다. 앞에 있는 집단 34%, 뒤에 있는 집단 34%.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는 이걸 정말 쓰기 싫어, 끝까지 버틸 거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지각 수용자라는 집단이 맨 마지막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2019년까지는 얼리 아답터들이 열심히 비대면을 막 쓰고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전기 다수들은 잘 안 쓰려고 했습니다. 좀 불편해. 사람은 자고로 만나야지. 특히 교육이랑 만나서만 해야 돼. 이런 말들이 지배적으로 많이 있었죠. 그런데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의 3대 욕망, 앞서 말씀드렸던 거, 그게 막 억압이 되면서 우리가 바이러스에 맞서서 3대 욕망을 표출하기 위해서 계단을, 틈을 넘어왔습니다. 캐즘을 넘어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냐 하면 전기 다수의 앞부분, 34%의 앞부분까지 이미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사실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학습, 경험의 존재죠, 인간은.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 못 만나고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불편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때로는 원격으로 회의하고 원격으로 저 뉴욕에 있는 사람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원격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교육받고 이게 꼭 나쁘기만 했었냐?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비대면이 좋았던 부분도 있지만 막상 강제적으로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비대면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좀 좋은 점도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아마도 2019년으로 완벽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019년으로 안 돌아간다라고 해서 우리의 일상을 100%
비대면으로 살아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아마도 어느 정도 혼합이 돼 있을 건데 제 생각에는 아무도 절반 또는 3분의 2 이상이 비대면이 좀 주류가 되고 대면은 일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영자들, 특히 이제 다양한 조직을 보게 되면 C레벨 또는 이제 좀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 그분들은 그래도 우리는 대면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여전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왜 대면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특히 교육이라는 현장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권력이라는 말로 한번 풀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공간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역사 다큐멘터리나 또는 영화에서 보셨을 만한 공간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독재자 히틀러가 사용했던 집무실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넓죠. 천장도 어마어마하게 높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공간을 뚜벅뚜벅 걸어가서 히틀러를 만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굉장히 일단 위압감이 느껴지겠죠. 저라도 그냥 떨릴 것 같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날 여기 불렀나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정도의 공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대면으로 회의를 한다 또는 대면으로 교육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사용했던 공간은 이와 어느 정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수자이고 학습자를 만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주로 몇십 평짜리 공간 맨 앞부분 교단 위에 서 계실 겁니다. 그 순간 40명, 50명, 100명 이 정도의 많은 학습자들이 열을 맞춰서 쭉 앉아 있죠. 앉아서 그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띄워놓은 슬라이드, 여러분의 모습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몇십 명이 앉아 있고 한 명은 서 있습니다. 몇십 명은 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의 시작과 끝을 누가 정합니까, 여러분? 내가 정하는 거죠, 교수자.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힘을 그 수업 시간 내내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교수자한테 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들은 따라올 겁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학습자가 따라온다라고만 하는 게 과연 정말 교육의 득만 될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가 배움의 중심에 서야 된다. 우리는 약간 주변으로 물러나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원래 사용하던 시간과 공간의 문법으로는 학습자를 중앙에 세우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대면을 통해서 권력이 교수자에서 학습자로 넘어가는 이 상황이 정말 어떻게 보면 반갑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참 지금부터는 그럼 비대면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지 또는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좋을지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 원칙들을 내가 다 지켜야만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거는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공감이 된다. 이런 것들 몇 개 가져다가 한번 수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게 하자. 비대면의 핵심이 여러분 뭡니까? 주문 같은 걸 보면 얼굴이 작게 보이죠. 또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 공간에 들어가서 아바타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는 때로는 뭐 얼굴이 캐릭터화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닉네임이 들어와서 닉네임으로 뭔가 질문을 올리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전체적으로 다 아바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너무 학습자가 나를 그대로 나타내는 경우가 강해요. 나타내는데 주로 어떤 나냐 하면 사회적인 나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나가 있고 개인적인 나, 두 개의 자아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학습 현장에서 너무 사회적인 자아만 많이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대면을 쓰는 순간 그는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냐 하면 바로 개인적인 자아입니다. 개인적인 자아는 다양한 실험을 해보게 되면 사회적인 자아에 비해서 좀 더 자유롭게 다양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요. 궁금한 게 있어도 능동적으로 잘 물어봅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쏟아내는 게 개인적인 자아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러내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사회적인 자아보다 평상시에 교실에서 감춰져 있었던 개인적인 자아를 비대면을 통해서 더 많이 끌어내는 경험을 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지식하고 공감, 뭐 교육에서 전달할 게 굉장히 많지만 저는 그냥 두 가지로만 양분해 봤습니다. 교과서에 텍스트로 실려 있는 선언적인 지식들 또는 뭐 문제를 풀어나가는 저와 같은 공대에서 많이 알려주는 절차적인 지식들, 이런 지식인데 비대면 상황에서 이런 것들 전달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원래 교실에서 하기 어려웠던 것 중에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한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메타버스 하면 VR 많이 생각하시죠? 머리에 딱 뒤집어 쓰고 하는 거. 이걸 교육에 쓰겠냐? 아주 독특한 실험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했던 실험인데요. 여러분 저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공장식 사육장에서 소, 닭, 돼지가 길러지는데 너무 좀 윤리적이지 못하다. 그런 거. 근데 그거 다큐에서 잠깐 보지만 막상 마트에 가서 쇼핑할 때 보게 되면 이게 정말 공장식에서 길러진 건지 아닌지 신경이 잘 안 쓰여지는 것 같아요. 스탠퍼드에서 했던 실험은 이겁니다. 사람들한테 팔꿈치, 무릎에다 보호대를 차고요. VR을 뒤집어 씁니다. 소한테 씌우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쓰는 건데 사람이 VR을 뒤집어 쓰고 바닥을 기어다니면 소의 생활을 해볼 수 있는 VR이었습니다. 몸에 벨트도 차져 있어가지고 소몰이 할 때 보면 공장식 사육장에서 전기 충격도 막 주거든요. 전기 충격이 오면 여기 자극이 찍찍 와요. 그러면서 소의 시선으로 그 좁은 공간에서 지내보는 겁니다. 10분, 20분. 10분, 20분만 지내도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불편했다. 실험이 끝난 다음에도 그 불쾌하고 좋지 않았던 감정이 잘 지워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의 경험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다른 부서, 고객 또는 멀리 있는 파트너. 그들이 어떤 식의 느낌을 갖고 어떤 프로세스에서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오히려 비대면 환경에서 좀 더 시뮬레이션, 롤플레잉 하는 게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초월한 실제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비대면 하다 보면 공간이 없다 보니까 공간이 있어야지 그래도 실제감은 흔히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실제감, 사회적인 실제감은 우리가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고요. 또 하나의 실제감은 물리적인 실제감이에요. 그 공간, 그 장면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실제감인데 이런 거를 주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워크샵 같은 거 하다 보면 우리가 무인도에 갔을 때 무엇을 할까 또는 미래 비즈니스 전략 시간이 막 뒤로 가서 앞으로 가서 이런 거 수립을 하는데 이런 것들 그냥 평면적인 강의실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 이게 꼭 엄청 화려한 그래픽을 자랑하는 그런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비대면을 통한 다양한 시각, 청각적인 자료를 통해서 우리한테 초월한 실제감을 느끼게끔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초월한 실제감하고 이걸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네 번째 원칙입니다. VR 또는 3D가 꼭 아니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실제 VR이 제가 앞서 공감을 키우기 위한 교육 도구, 현장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몰입감 있게 확 들어가는 도구로는 굉장히 잘 쓰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 예를 들어 비대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100명, 500명을 대상으로 한 채용 박람회를 하는 경우 또는 새로 입사한 300명, 400명의 신입사원들을 오리엔테이션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과연 300명, 500명 모두가 VR을 뒤집어 쓰고서 상호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용적으로 그 다음에 그 오랜 시간을 쭉 끌어가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LG도 그렇고요. 다른 C모사, S모사 등이 많이 쓰는 도구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VR이 아닌 것들을 쓰는 사례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는 메타버스를 써본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많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싸이월드 또는 1980년대 또는 90년대 초반에 오락실에서 또는 PC 게임으로 했던 롤플레잉 같은 거 해보신 적이 한두 번씩은 있을 것 같으세요. 바로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는 뭔가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 또는 메타버스를 이야기하면 꼭 내 아바타가 3차원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 상대방의 모습이 VR을 통해서 또는 증강현실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보여야지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에 내가 보이고 동료가 보이는 것만으로도 실제 많은 실험을 해보게 되면 사람들은 의외로 우리가 한 공간에 있구나라고 하는 사회적인 실제감이나 물리적인 실제감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꼭 어떤 하이 테크놀로지, 아주 복잡한 기계를 써야 된다고 하는 강박은 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어떤 기술을 쓰느냐, 어떤 멋있는 새로 나온 제품을 쓰느냐가 아닙니다. 이 비대면 상황에서 나 또는 동료 학습자 그리고 다른 교수자 이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얼마나 이머시브한 경험을 하느냐가 훨씬 더 핵심적인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제페토라고 하는 플랫폼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최근에 한 2억 명이 넘는 유저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Z세대, 알파세대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국내 플랫폼이죠. 예, 바로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 Z가 2018년도 8월 정도에 런칭한 플랫폼이 제페토인데요. 제페토는 3D 아바타를 만드는 기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VR 기기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혹시 안 해보신 분이 계시면 나중에 강연 다 듣고 난 다음에 스마트폰 딱 꺼내서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페토 앱을 깔면 사진을 딱 찍죠. 그러면 내 아바타가 나옵니다. 이 아바타를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면 나랑 절반은 닮았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내가 생각한 나의 단점이 있죠. 약간 뭐 주름이 있다, 머리숱이 더 많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딱 고쳐가지고 멋있는 아바타가 딱 등장합니다. 제페토는 이렇게 아바타를 가지고서 친구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내 방도 만들고 싸이월드처럼 이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 싸이월드처럼 그냥 일상의 기록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플랫폼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시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페토가 아바타를 만들 수 있고 방을 꾸밀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싸이월드 때보다 훨씬 더 아바타를 다양하게 꾸밀 수가 있고요. 예전 싸이월드보다 훨씬 더 방을 멋있게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 국내 기업들 중에 제페토 안에 전시장을 만들거나 사옥을 만들거나 또는 우리 기업의 미래 연구실은 이런 모습일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응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뭘 하냐 하면 아바타한테 배역을 맡기고요. 공간으로 무대를 만드는 겁니다. 무대 위에 아바타 배우를 싹 올려가지고 영상을 찍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글을 막 써서 일기를 쓰던 시절이 어느 순간 유튜브로 넘어갔죠. 일기를 쓰던 시대가 브이로그로 넘어갔는데 이제 좀 더 입체적인 영상을 함께 만들면서 이야기하는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작업을 최초로 했던 고등학생이 있는데 왜 이걸 했는지 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원래 어떤 꿈을 꾸고 있었냐 하면 나는 드라마 작가나 감독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런 걸 배우러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평상시에도 학교에서 그런 걸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이 친구가 그걸 만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가벼운 주머니로 배우를 고용하고 비싼 카메라를 사고 어렵죠. 이 친구가 휴대폰 하나에 다 들어와 있는 메타버스, 제페토를 가지고서 드라마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편을 봤는데 뒤로 갈수록 드라마의 퀄리티가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스스로 창작하면서 배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다른 사례들은 해외에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좀 신문을 통해서 몇 번 들어보셨을 법한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이런 플랫폼에서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도 나타났고요. 또 어떤 플랫폼은 아예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전용 플랫폼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화면에 12명의 아바타 사진을 띄워놨는데 이게 라이언스 피크라고 하는 인터랙티브 드라마 플랫폼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12명의 아바타가 등장하고요. 매주 한 번씩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게 되면 독자들, 시청자들이 함께 들어가서 내 생각을 거기다 나누는 거예요. 이런 수천 명, 수만 명의 생각이 모아져가지고 그 다음의 이야기가 함께 만들어지는 구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버스, 비대면 상황에선 오히려 대면 공간, 물리적인 상황에서 만났을 때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나가기에 유리한 면도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 비대면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경험을 디자인하는 게 좋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슬라이드가 6번째가 되겠습니다. 저는 3가지의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삼각형 머릿속에 잘 그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대면에서도 그렇지만 비대면 상황에서 조금 더 뭔가 기운이 빠지는 건 뭐냐 하면 모니터를 켜고서
줌의 상대방이 여기 쭉 보여요. 또는 내가 아바타로 특정 공간에 들어갔어요. 강의실, 컨퍼런스룸. 근데 막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의자가 보이면 거의 앉기는 앉는데 앉아갖고 왠지 할 게 없는 것 같은 되게 고립감,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미션입니다. 미션은 학습자가 비대면 상황에서 공간에 들어왔을 때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목록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미션을 하게 되면 피드백이 명확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미션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어떤 거를 완료했고 어떤 걸 더 해야 되는지 이렇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뭔가 신호를 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내가 학습자로서 미션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어요. 피드백을 충분히 받았어. 그 다음에는 내가 잘한 거니까 뭔가 리워드가 따라와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말씀드린 리워드가 꼭 어떤 눈에 보이는 상품, 뭐 커피 쿠폰 이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뭔가 레벨, 배지, 포인트 이런 다양한 것들로 당신은 지금 학습을 잘 해왔습니다. 학습을 잘 완성했습니다라는 것을 하나의 세레모니처럼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비대면 상황에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대면 콘텐츠를 만드는 6가지 원칙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가 뭐였죠, 여러분? 네, 개인적인 자아를 좀 드러나보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식 전달도 좋지만 오히려 비대면이기 때문에 다양한 롤플레잉,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감을 주는데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감은 크게 두 가지였죠. 물리적인 실제감, 공간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 다음에 함께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실제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술이 없어요. 하이테크 어려워요. 괜찮다라고 말씀도 드렸죠. VR도 가끔씩 쓸 필요 있지만 사실 성공적인 플랫폼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VR이나 3D가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드렸던 말씀은 메타버스의 기능을 통해서 함께 창작하면서 배우도록 판을 만들어주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은 이 모든 1번부터 5번의 과정을 털어서 미션, 그다음에 포인트, 리워드 이런 삼각형의 구조를 학습자들이 경험할 수 있게끔 해줍시다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자, 뭐 비대면이 꼭 더 좋다, 비대면만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을 드리고자 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만나야 되고 또 충분히 비대면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야지만 성장하는 존재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은 사실은 비대면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면이건 비대면이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6가지 원칙을 잘 지킨다라고 하면 우리가 배움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더 많이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